과제 신청하고요. 서면 및 대면 평가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협약이 체결이 됩니다. 협약이 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사업 수행 및 관리를 하게 되고요. 6번의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실시간 회계감사라는 걸 하는데, 말이 실시간이고요. 그 담당 회계법인마다 주 단위로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월 단위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ICMS라는 그 프로그램상에서 연구개발비 사용에 있어서 인건비를 올리면 그거를 보고서 이체증이랑 확인을 해요. 나중에 한꺼번에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이게 이제 맞으면은 맞다, 안 맞으면은 안 맞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메일로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 그냥 수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계감사 쪽에서는 실시간으로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실시간이 말이 실시간이지 주단이나 월단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6번의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만 R&D가 아닌 공정사업들 있잖아요. 공정사업들은 두 번에서 사업마다 틀린데 세 번까지 현장 실사를 와요. 이거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R&D는 안 와요. R&D는 안 오고요. 공정 관련된 사업 와요.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현장 실사로 옵니다. 그래서 진행 단계, 그러니까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자동화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공정사업들은 현장 실사가 오고요. R&D는 현장 실사가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연구개발비 정산을 하고 끝나면 이제 최종 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이제 최종 평가를 해요. 이 보고서를 가지고. 그러게 나서 최종 평가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회계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파트 쪽하고 하는데 보통 회계 감사가 끝나고 나서 기술로 넘어가요. 동시에 하는 건 아니에요. 돈 쓴 게 다 완전하게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술 쪽으로 넘어가는 저 순서로 되어 있어요. 저 회계감사에서 보는 거는 연구 개발비 한국에 맞게 썼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비를 사야 되는데 인건비를 썼는지, 인건비를 써야 되는데 노트북을 샀는지 이런 것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 사업계획서에 맞게 썼는지 이 항목에 대해서 이제 맞냐 안 맞냐를 보는 거지. 실제로 그게 우리가 이제 도금을 하는데 판금 도금을 하는데 보통 1,000만 원이면 할 거를 3,000만 원에 했다. 그럼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못 본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제대로 사용했나가 끝나면 그게 이제 사용되었다라고 이제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파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기술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여기에서 보는 건 이제 시험 성적서를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연구개발 계획서에 우리가 수출 얼마 하겠다, 고용 창출 얼마 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 총 기업의 매출은 얼마 하겠다, 이런 것들 다 적어서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보질 않아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선정이 되면 협약을 하게 되고요. 협약 변경 절차를 여기다 이제 실어놨는데, 협약은 협약 변경은 통보성이 있고 승인성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연구원들이 쫙 있어요. 연구 책임자가. 근데 연구 책임자가 교체된다. 연구원이 교체된다. 두 가지 경우예요. 그러면 연구원이 교체된다라는 거는 경미한 거죠. 맞죠? 근데 연구 책임자가 교체된다는 건 중대한 거죠. 그래서 연구원 교체는 통보성이요. 연구원의 연봉이 올라가요. 그럼 연구원의 연봉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누가 생각해도 연봉이 올라갈 수 있고 연봉이 또 깎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통보성이에요. 우리가 정량적 목표를 막 세워놨어요. 근데 못 지킬 것 같아.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연구개발비 성과에 있어서 정량적 목표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통보성이겠어요? 승인성이겠어요? 승인성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노트. 그 인터넷에 치면은 이 전자 연구 노트라고 해가지고 이 연구 노트를 작성해주고 코칭해주고 1년에 150인가? 이렇게 이제 받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전자 연구 노트 이거 다운받을 수 있어요. 포인트나 이런 데서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싸게 비용 지불하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서면 연구 노트 이거 하실 수 있거든요. 서면 연구 노트 이거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연구 노트 작성을 하는데, 그럼 이제 물어봐요. 연구 노트의 작성의 주기는 얼마나 됐냐라고 하면, 보통 저는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관명, 일련 번호,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정확히 나름이에요. 그리고 연구 과제명 및 각 장의 쪽번호가 적힌 제본의 형태, 그리고 기록자, 확인자, 기록자는 이제 연구원이 되겠죠. 확인자는 연구 책임자가 되겠죠.
그리고 최종 결제자를 이제 대표님으로 해놓으셔도 되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세 번째 여기 보시면,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이잖아요. 그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은 우리가 주관 기관이거든요. 전담 기관은 어디냐면, 음, 기정원이에요. 기술정보진흥원. 음.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일 위에 기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담 기관이 기정원.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 부서. 그리고 우리가 주관 기관. 그리고 우리랑 같이 하는 기관이 참여기관. 근데 여기는 이제 공동참여기관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공동 참여가 안 하고 외주 위탁만 줬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위탁연구개발기관. 그래서 그 용어가 이렇게 돼요. 그건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할게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 지침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 관리한다. 수행기관이 서면 연구노트와 전자연구노트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 가능하다. 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재본된 형태의 책자로 작성 관리한다. 자, 그래서 나중에 연구개발이 끝나면 이 연구노트를 PDF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PDF로 제출을 하잖아요. 이 PDF로 제출하거든요. 다 스캔 떠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다 스캔 떠가지고 2년치를 갖다가 PDF로 만들어갖고 제출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좀, 그건 있어요. 예. 또 뭐야, 힘들 것 같고. 자, 연차 보고서 작성해야 된다. 마무리. 그래서, 연차 보고서가, 끝난 다음에, 어, 30일 이내에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되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연차 보고서는 한 달 이내 작성해야 되고요. 최종 보고서가 이제 두 달, 네, 두 달 이내, 두 달 이내. 이렇게. 근데 두 달 이내인데,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이내거든요. 그죠? 여기 써있죠? 3개월 이내. 그래서 최종 보고서는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그리고 연차 보고서는 이제 올해 12월 달 딱 끝나잖아요. 그럼 내년 1월 달. 그러니까, 근데 이게 과제 연차가 선정되고 나서 6개월 이하면은, 사용수적 보고서만 제출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10월 달에 선정이 됐다. 그럼 두 달 남았잖아요. 그럼 연차 보고서는 작성 안 하고, 요 사용실적 보고서는 그냥 다운받으면 돼요. 근데 사업이 만약에 4월 달에 선정이 됐다 그러면은 4월부터 12월까지 한 결과 보고서를 연차 보고서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이제 나중에 해드리면 될 거고요. 저는 콜센터 직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업체한테. 그래서 우리 기업에 맞는 아닌지 진짜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봐봐요, 선생님들. 이제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농담 안 하고 빨리 진행할게요. 그러면 이게 좀 어렵고요. 이게 막 가우처나 융자 이런 거는 좀 쉽대. R&D를 이게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일단은 어디에 맞춰서 강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네. 어쨌든 제가 온라인으로 무료 강의를 하는 거는 그냥 편하게 반복해서 들으시라고 하고요. 그래서 못 알아듣겠는데 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 학원 가면 너무 어려우면 학원 끊잖아요. 꼭 하나 아니면 포기하잖아요. 네. 그러지 마시고 처음이라 그런 거예요. 다 모든 거는. 그래서 자꾸 듣다 보면 용어가 익숙해지고 용어가 익숙해지면 그 컨설팅에 대해서 약간 익숙해지고 컨설팅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영업력이 나아지고 영업력이 나아지면은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어, 풍족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들어갑니다. 빠르게 할게요. 창업한 지 1년 된 기업, 창업진흥원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진흥원의 초기 창업 패키지는 창업 3년 이내. 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창업진흥원은 중기부 과제라 동시 수행이 가능합니다. 자, 2022년 2월 종료됩니다. R&D 사업 신청이 처음인 창업기업으로, 자, 창업성장 기술개발 팀별 사업이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잘 보세요. 이 초기 창업 패키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디 쪽이라 그랬냐면은, 창업진흥원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창업진흥원 사업은
창업진흥원 사업은, 네, 요거는 중기부 사업이기 때문에, 어, 관련 부처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업무가 주관 부처잖아요. 그 주관 부처가 달라요. 주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지원이 가능해야 해요? 대답해 보세요. 지원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아, 가능하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해요. 그래서, 처음 R&D 사업을 신청한다면, 디임돌 사업을 추천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이제 그냥 써놓은 거고,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기 창업 패키지에 선정이 되면, 어디로 넘어와야 되냐면, 이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으로 넘어오시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초기 창업 패키지는 비즈니스 모델 중심이잖아요. 저건 의무개발이 아닌 기업들도 선정이 돼요. 근데 창업성장 기술개발은 R&D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 창업 패키지에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성장 기술개발을 지원할 만한 기술적 아이템이 없는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기술적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은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 창업성장 기술 개발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업체한테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딤돌 전략형 팁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디딤돌은 말 그대로 제일 많이 하는 일반적인 거고요. 쉽게 설명드리면 전략형은 여러 가지 요건이 붙어요. 수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특별한 그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에 있는 어떤 분야라든지 이런 전략 분야라든지 이런 요건들이 붙어요. 그러니까 디딤돌은 일반적인 거, 전략형은 요건이 붙는 거, 팁스는 투자형 거. 그래서 팁스는 82개의 팁스로 선정된 VC 벤처 캐피탈한테 투자를 받고 그 투자를 받은 기업만이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저 팁스는. 그래서 최대 7억 원에서 9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자, 1번 되셨죠? 자, 2번 들어갑니다. 자,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 사업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제품의 구매 차이. 자,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이 있어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은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구매 의향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매 계약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구매 의향서가 있고, 구매 계약서가 있다. 구매 계약서는 반드시 구매를 나중에 기술 개발이 끝난 후에 하셔야 되고요. 구매 의향서는 말 그대로 이제 구매 의향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 개발이 아니라 그 제품 구입에 대한 의무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래서 구매 의향서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구매 의향서를 받을 때 사용인감을 받으셔도 돼요. 예, 법인인감이 아니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리고 구매 의향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가격, 수량 이런 것들이 다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맞춰서 도장을 찍으면은 충분히 과제를 제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의향서를 받는 기업들의 조건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큰 기업들이 구매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중견기업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출이 300억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라 그래도 매출이 300억 이상이어야 돼요. 그 중소기업이 아니면 중견기업 이런 조건이 붙어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공공기관은 그런 매출액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농협도 되고요. 아니면 어디 기술원도 되고요. 그럼 이제 공공기관이 그 구매 의향서나 구매 조건부의 그 구매처의 그 요건을 맞추냐 안 맞추냐 그건 사이트에 나와 있어요, 사실. 근데 사이트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조달하는 그 기업들은 충분히 도장을 받아서 이 구매조건부 시제품 개발 사업에 지원할 수 있고요. 이게 일반 기술혁신 개발 사업보다 경쟁률이 낮아요. 일반 기술혁신 개발 사업보다 경쟁률이 낮아요. 낮고 그러면 이제 구매조건부 이 신제품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구매처를 우리가 구하기 좀 어렵고요. 업체에서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국내 구매처 같은 경우에는 매출 조건이 붙어요. 우리도 20억이 넘어야 돼요. 자, 봐봐요. 여기는 20억 미만이어야 돼요.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은. 자, 그런데 이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은 국내 수요처 경우에는 우리도 매출이 20억이 넘어야 돼요. 근데 해외 수요처 같은 경우에는 매출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해외 수요처 같은 경우에 아까 같은 그 조건도 없어요. 매출 300억 이상이고. 다만, 해외 수요처 같은 경우는 신용평가를 받아야 돼요. 국내에서. 그게 열흘에서 15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해외 수요처가 있으면 미리 받아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해외 수요처의 신용평가 점수가 안 나오면, 드랍이에요. 페일입니다. 네, 그래서 아예 지원 자체가 안 돼요. 건이. 그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뒷돌 과제 1.2억 원인데 작년에 2억 원이었고요. 대부분 1.5억 원에서 1.2억인데 작년에 2억이었고 올해도 2억 원 될. 정부 출연금이 90% 지원해 준다라 그러면 중소기업의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이 1.2억 원이 정부 지원금일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정리가 일단 잘 돼야 되고요. 정부 지원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사업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요. 그럼 생각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요. 정부 지원금이 1.2억 원인데 90% 지원한다 그러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1을 0.9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나와요. 1억 3천, 이렇게 나오네요. 1억 3천. 그렇게 해서 나오고 만약에 2억 원이다. 2억 원에 선정됐다. 남은 0.9 하시면 돼요. 0.9. 만약에 5억 원에 선정됐다. 그럼 나머지 이제 나누기 0.5. 5억 원에 선정됐는데 75% 지원해 준다. 그러면은 나누기 0.75. 이런 식으로 하면 전체 사업비가 나오고 전체 사업비에서 정부 지원금 빼면 이제 우리 기업 부담금이 나오고 기업 부담금이랑 같은 용어가 민간 부담금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기업 부담금이랑 같은 용어가 민간 부담금이에요. 중소기업이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없이도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자, 기업부설 연구소하고 연구 전담부서가 없어도 지원 사업에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기업부설 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말 그대로 우리가 연구개발을 한다는데 연구소와 연구 전담부서가 없으면 뭔가 안 맞잖아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사업마다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에 저기 가점이 들어가는 게 있고, 실제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없어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업들이 또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건 있고, 정확하게 또 용어를 정리해드리면, 저기 있는 기업부설 연구소는 앞에 네 글자가 붙어요, 선생님들. 뭐가 붙냐면, 국가부설, 기업부설 연구소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기업부설 연구소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면 그냥 기업부설 연구소 할 수 있어요. 그냥 누구나 회사 내에 그냥 자체 조직을 만드는 거니까. 재무팀이든 경리팀이든 아니면 영업부든 아니면 구매부든 만들잖아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서 기업부설 연구소 만들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업부설 연구소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가공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없어도 된다라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그러면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 요원이 요번 기술개발 지원 사업의 연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들어가도 되고 그냥 저같이 관리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다른 생산직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도 됩니다. 다만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뭐 생산 설계 아니면 뭐 구매 검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역할 분담, 업무 분장을 하겠죠. 롤을. 그건 이제 이야기가 가능한 거고요. 자, 5번. 중소기업 기술개발, 혁신개발 사업에 지원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시 평가 점수의 가점 우대상입니다. 벤처 있고요. 이노비즈 있고 메인비즈 우대상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원래 저희가 들어갈 때 가점은 7점까지 채워요. 그래서 고용 인력이 늘어나면 가점이 있었어요. 2점 정도. 그래서 6개월 이내에 뭐 고용 인력 늘어나고 1년 이내 그래서 일부러 이제 사대보험 가입자 수를 늘리거나 이런 과정들을 놓치고 그다음에 산학연 협력을 하면 또 그 2점인가 또 몇 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 채우면 5점인가 7점까지 돼요. 그 이상 가점이 또 안 되고요. 이게 사실 1, 2점으로 당락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 비즈는 반드시 좀 있는 상태로 없다 그러면은 부비한 상태로 과제를 지원하시는 게 좋다. 근데 경험상 하나도 없어서 선정된 데는 있어요. 되게 고득적으로. 되게 운이 좋은 거예요. 이거를 잘 헷갈리시는데 제가 이거는 강의를 많이 했어요. 사업이 막 2년 과제라 그러면 24개월 과제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거 한번 써볼게요. 10월 달에 선정이 됐어요. 2015년 10월에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2025년 12월이 이게 1차년도예요. 회계연도와 일치를 시켜야 돼요. 5년 이제 26년 6년 1월이 1월에서 2026년 12월이 이게 2차년도예요. 2차년도 27년 1월이 1월에서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요? 도와주세요. 언제 끝나요? 네, 9월 30일이요? 있어요. 9월 30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24개월 맞죠? 연차로는 3년 4년. 이해되셨나요? 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법인 대표가 연구 인력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제 책임자도 되고 연구원으로 된다는 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중 R&D 졸업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 졸업제를 자료를 쫙 이렇게 빼서 이렇게 작성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이거를 하면 나갈 것 같아요. 지겹다고. 그건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이 졸업제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계속해서 받은 기업이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학처럼 한 번 받으면 졸업하고 한 번은 졸업하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아주 말씀드리면 초기 창업 패키지를 못 받잖아요. 이걸 받으면 또 초기 창업 패키지를 못 받아요. 이렇게요. 이게 안 된다고요. 내년에. 근데 이거 아니더라도 엑스를 할게요. 적어도 못 받아요. 청년 창업 상담. 이게 같은 레벨에 그래서 다시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이거는 안 돼요. 이게 왜냐면 같은 레벨에 있는 거예요. 같은 레벨에 있다는 얘기는 어린이집을 다닌 애가 나이가 들었는데 또 어린이집으로 간다는 거지.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유치원에 두고서. 유치원 다음에는 초등학교로 가는 거고, 초등학교는 중학교 가는 거죠.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똑같아요. 그래서, 받았으면, 거기를 나왔으면 받는 거예요. 졸업제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 번 받았으면 못 받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봐봐요. 기술혁신개발사업 있잖아요. 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 대응이 있잖아요. 이게 아래 레벨, 이게 아래 레벨. 그리고 여기에서 시장 확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봐봐요. 시장 대응을 받은 다음에는 시장 확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시장 대응을 받은 다음에 또 시장 대응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겠죠. 못 받겠죠. 이제 이건 이해되셨죠? 자, 근데요. 자, 시장 확대를 먼저 받았어. 이게 1번. 자, 그러면은 반대로 이걸 받을 수 있냐 이거지. 이거를. 이렇게는 못 온다 이거죠. 이런 게 못 와요. 검정고시를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오고 나 갑자기 중학교 갈래 이건 안 돼. 그래서 순서대로 단계를 밟아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모든 거는 타이밍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계를 밟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특허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제 지원 시 특허가 많으면 가점이 있나요? 특허에 대한 가점은 없어요. 근데 특허는 사실은 명과 암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막 이렇게 좀 써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를 포인트로. 특허가 있어서 좋을 수도 있고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있어서 좋으면 꼭 기술의 유선성을 이야기해요. 이미 그러니까 그 특허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특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실현 단계예요. 특허의 정의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이디어가 구체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추상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거 이상으로 더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영어로 표현해도 그거 이상으로는 표현이 안 돼요. 그렇게 딱 돼 있어요. 어디가 구체적이고 어디가 더 구체적이냐? 이거는 애매해요. 이건 애매한 부분이다. 그거는 어떻게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구체화다. 저기 특허는. 근데 이게 있으면 향후에 있으면 향후에 기술 회피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회피 전략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에 써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 특허와의 차별성을 또 써야 되고 특허는 있는데 왜 아직 제품 개발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써야 돼요. 이렇게. 자, 그 특허가 있으면 이렇고요. 장점은 특허가 있으면 이제 일단 기술 보호를 먼저 해놨다를 기술 보호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해놨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는 어차피 개발을 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허 자체가 제가 우리 기술 개발 역량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특허가 없으면 향후 특허 등록 방안을 쓰면서 분사 특허, 그다음에 PCT, 해외 특허, 출원 등록 전략까지 같이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특허는 있으면 사실은 좋지만 그 있을 때에는 오히려 더 신경을 써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